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이제 4년쯤 됐네요. 아내는 선을 봐서 만난 사람이에요. 사실 저나 아내나 때가 되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친척분들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공무원이고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둘 다 먼저 그만두지 않으면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회사에 흔히들 말하는 철밥 통인 곳이라 주위에서는 참 잘 맞춰서 잘 결혼했다고들 합니다. 뭐 직장이나 다른 조건들이 괜찮았던 것도 있지만 아내와 결혼하기로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내가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라는 것도 컸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혼자 살 때도 늘 집안을 깨끗하게 해두고 정리정돈을 잘 했었는데 연애를 몇 번 하는 동안 그런 제 모습에 피곤함을 느끼는 상대들이 참 많았거든요. 내가 하면 된다니까. 강요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싫다고? 오빠가 치우면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어딘가 불편하잖아. 그러면 손님이 가고 난 다음이나 내가 눈치 안 보게 좀 덜 유난스럽게 할 수는 없어? 제가 좀 유난인가 싶었지만 성격이 성격인지라 쉽게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아줄 수 있거나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자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내가 저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뭐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람 자체가 괜찮기도 했고 말이죠. 집안 환경은 아내 쪽이 조금 더 좋긴 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평범한 회사원과 전업주부셨는데 아내는 아버지가 대기업 연구직에 오래 계셨던 엘리트셨고 어머니도 선생님이셨거든요. 집안에 재산이 좀 있는 편이었고 말이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아직도 여자들은 나이가 좀 있으면 아무래도 눈을 좀 낮춰서 결혼하는 편이기도 하니까 크게 욕심부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직장이 아내보단 괜찮았고 말이죠. 그렇게 조건을 맞춰서 한 결혼이다 보니 빨리 진행된 건 장점이었지만 그만큼 정이 들 시간이 없었다는 건 단점이었습니다. 불같은 사랑을 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물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 믿음들도 하나둘 깨지긴 했지만 말입니다. 아내의 말투나 행동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연애할 때도 종종 있긴 했습니다. 어딘가 저와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오빠네 집은 교육에 열의가 있는 편은 아닌가 봐? 왜? 아니, 오빠 동생도 학교 좋은 곳 나온 건 아니라며. 오빠도 그렇고. 우리 집은 교육에 관심이 엄청 많아서 그런 분위기가 혹시 안 맞을까 봐. 그건 조금 걱정이 되네.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거에 애들 성향이나 성격 같은 게 다 결정되는 거 몰라? 교육이나 공부에 진심인 분위기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 그냥 애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꼭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 게다가 요즘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 아내는 제 말이 어딘가 굉장히 답답하고 또 어딘가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눈빛으로 말을 이었어요. 오빠, 열심히 해도 성공을 못 하는데 열심히 안 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냥 아이의 재능을 부모가 열심히 같이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반드시 공부여야만 해? 그게 제일 편하고 빠르고 쉬우니까. 다른 건 뭐, 안 어려운 줄 아나 봐?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몰라서 어떡해.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과 결혼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이 아니니 맞춰가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알지만 말입니다. 그거 말고도 크고 작게 조금씩 안 맞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찜찜함을 느낄 때쯤에는 이미 결혼 이야기가 다 오가고 날까지 잡은 이후였어요. 저야 뭐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긴 했는데 아무리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나 결혼 날까지 다 접어놓고 파혼하는 건 여자 쪽에서 아무래도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진 못했어요. 그때 그러지 못했다는 걸 이제는 후회하지만 말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도 마냥 편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집 문제였어요. 저는 아내가 원하는 정도의 집을 마련해 줄 능력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눈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말입니다. 집이 너무 작고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으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출을 조금 더 받으면 안 돼? 나는 빚내서 집에 다 깔고 앉아있기는 싫어. 사람 일이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있을 줄 알고 돈을 죄다 집에 묶어놔. 그래도 나는 이런 집에서 못 살아. 여기도 다 사람 사는 집이야. 그리고 이 정도에서 보통 다들 시작해. 남들이 다 이 정도에서 시작한다고. 나도 이 정도에서 시작해야 해? 우리가 남들이랑 상황이 다르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아내는 남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는다는 말에 인상을 확 쓰더군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사실 처가도 그렇게까지 잘 사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었지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그 높은 눈이 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잘 사는 집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괜히 싸움만 나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의 예산은 드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다음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대안이라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예단이랑 혼수하기로 한 거 하나도 하지 말고 다 집에 투자하자. 그리고 나 집에서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해줄 수 있대. 그렇게 그 집이 싫어?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아내도 강경했어요. 어차피 저도 뭐 예단이나 혼수는 불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을 집에 투자하는 건 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네 집에서 조금 보태준다고 하는 걸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었고 말이죠. 그래서 양가의 허락하에 그 돈들을 다 집에 투자했어요. 물론 엄청나게 좋은 집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그 전에 봤던 집보다는 신축의 위치나 평수도 괜찮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늘렸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내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택은 잘한 선택 같아요. 예단이나 혼수를 하지 않고 결혼식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런 돈으로 집을 샀고 그 집이 지금 꽤 올랐거든요. 아무튼 대충 설명만 들어도 좀 아시겠지만 아내는 허영이 좀 있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단 말이죠. 원래 이런 가방은 하나씩들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당신이나 내 벌이를 생각해야지. 당신 친구들은 다 돈을 잘 번다며? 그래서 나는 이 가방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말이야? 돈을 못 벌어서? 그 말이 아니라 형편에 맞게 소비해야 한다는 뜻이잖아. 그놈의 형편. 그럼 당신이 많이 벌어오면 될 거 아니야. 아내의 그 말에 제가 욱해서 했던 말도 기억이 납니다. 꼭 사야 할 것도 아니고 가방 때문에 이러는 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렇게 가방이 가지고 싶으면 당신이 공부를 더 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갔으면 됐잖아. 그건 당신 사치품인데? 당신 사치품 사는 걸로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누가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하는 줄 알겠어?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그냥 빈말이라도 사주겠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당신을 몰라?
당신은 사주겠다고 하면 당장 내일 백화점 가자고 할 사람이잖아. 그리고 말을 그렇게 한 게 내가 먼저야? 당신이 먼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오면 될 거 아니냐며? 제가 맞는 말만 하니 아내는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꾹 깨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뒤 안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군요. 그리고는 또 잠시 뒤 방 밖으로 제 이불과 베개를 내놨고 말이죠. 사실 그때 속으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사람과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말입니다.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원래 결혼할 때는 예민해지는 여자들이 많다는 어머니의 말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함께 살수록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싸울 일이 참 많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임신했고 그런 고민은 싹 날아갔어요. 이러나 저러나 저는 한 가정에 가장이 확실하게 된 겁니다. 한 아이의 아빠가 되는 거니까요. 온 집안 식구들이 기뻐했어요. 사실 저희 둘 다 결혼이 늦었기 때문에 아이가 쉽게 들어설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장모님이 너무 걱정되었는지 아내에게 산부인과를 가보라며 검진권을 사주실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바로 아이가 들어섰으니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얼마나 다행인가 그래. 그러게요. 앞으로 자네가 신경을 좀 더 써줘. 우리 애 내가 곱게 키워서 그런가. 에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통은 그런 건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내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장모님은 정말 아내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는 소리였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제가 하나의 아빠가 된다는 기쁨도 잠시였고 아내는 본격적으로 완전 상전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물론 임신한 부인에게 잘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아내는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정말 종부리듯 부려먹었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 달라고 뭐가 먹고 싶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초기에는 조심해야 한다고들 하니 저도 걱정이 되었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몇 개월을 넘어가니 저도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는 자기가 해. 이제는 안정기라며. 임신한 아내한테 지금 일을 시키겠다는 거야? 본인이 마실 물, 본인이 떠오는 게 일이야? 물 하나도 못 떠다 줘? 그 물을 하루에도 수십 번, 지금 몇 개월째 떠다 줬잖아.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는 말이야. 와, 임신했을 때 남편이 하는 행동은 평생을 간다는데 너무한다 진짜.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나 정말 울고 싶어. 요즘은 퇴근하고 집에 오기가 무서울 정도야. 당신이 무슨 잔소리를 하나 또 무슨 어려운 일을 시킬까 해서. 아내는 제 말에 울먹거리더니 바로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우는 듯 했어요. 사실 마음이 안 쓰인 건 아니었지만 저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상대로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고 말이죠. 아니, 아무리 섭섭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임신 중인 애를 그렇게 울렸어야 했나?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아이 베고 있는 사람한테. 저도 그래서 참고 참았다가 이야기한 겁니다. 장모님도 장모님 딸이니까 영인이가 얼마나 유난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아휴, 아니 지금 나한테 내 딸 흉을 보는 건가? 저도 이해를 좀 해달라는 말이에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 가면 영인이한테 치이고 저도 요즘 스트레스로 탈모가 올 지경이라고요. 제 그 말에도 장모님은 어떻게 임신 중인 아내한테 그럴 수 있냐는 등 곱게 키워서 시집 보냈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는 등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등 갖은 유난을 다 떠셨어요. 그걸 겪으면서 와, 아내가 그런 성격으로 자랐는지 다시 한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유나는 저에게만 해당되면 다행이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귀한 손주를 본 며느리가 정말 고마웠던 나머지 어머니는 몸에 좋다는 건 정말 많이 해다가 아내에게 보냈거든요. 하지만 임신 초기에 한번 헛구역질을 한 이후로는 어머님이 보낸 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안 가리고 먹게 되었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도 한 입이라도 좀 먹어봐.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 먹는다고 귀한 것만 골라서 보내준 건데. 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입에 안 맞는다니까? 당신 많이 먹어. 나는 햄버거 시켜 먹을 거야. 일부러 그러는 듯 정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뭐 많은 분이 여기까진 그래 그러려니 하실지도 몰라요. 임신했을 때 음식은 민감한 문제니까 입에 안 맞는 걸 억지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아내는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집에 좀 오시지 말라고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오셔서 반찬만 주시고 바로 가시잖아. 집안에 들어오시지도 않은 적도 많은데 당신 불편할까 봐. 그것도 불편하다고. 그냥 음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내주셔도 되고 오시지도 말라고 해. 아, 괜히 나 나쁜 며느리 만들지 말고. 사실 그거 말고도 아내는 며느리 노릇을 못한 건 맞았습니다. 뭐 부모님 생신 때 찾아뵙는 거야. 바빠서 그렇다 할 수 있어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1년에 2번 정도 같이 밥 먹는 게 다였습니다. 저희 집은 제사도 지내지 않고 명절도 각자 보내는 집이라 그 기간에 여행을 가거나 자기 친정에 가곤 했었거든요. 가끔은 아예 없는 취급을 하고 싶어 하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아내는 저희 집안의 모든 것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내가 부모님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꼭 시댁을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구냐고.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도 못하겠어? 아, 그것도 하기가 싫어?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해? 당신은 나한테 늘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하냐는데 이런 말이 나오게 구는 건 당신이잖아. 시작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봐. 그러고는 한동안 잘하려고 노력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 같더니 임신하고 나서는 완전히 그 전으로, 아니 그 전보다 심해진 것 같았어요. 사실 그 문제도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긴 했지만 임신 중이기도 하고 그 전에 장모님에게 이런저런 문제로 저도 시달려서 많이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말을 얹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좀 하고 나면 말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철이 좀 덜 든 것 같은데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철드는 사람들 많아. 좀 기다려봐. 본인도 엄마가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친구의 말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말입니다. 아무튼 살얼음판은 걷는 듯한 아내의 임신기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도 마침내 해방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만큼 많이 지쳤던 거겠죠. 아내의 유난의 말입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는 과정도 정말이지 유난 그 자체였어요. 산후조리원 예약부터 정말 모든 게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조리원에 가야 하고 친구들이 거길 다 갔는데 자기만 안 갈 수도 없고 아이는 언제 낳는 게 사주에 좋다고 했고 또 직전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으며 어쩌고 하는 것들 말이죠. 다 같은 조리원 아니야? 아, 꼭 거기를 가야 해?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머무는 곳이고 또 조리원이 좋을수록 거기서 나오는 음식이나 프로그램들도 좋아서 산모들도 빨리 회복한단 말이야. 당신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 사실 가방을 사는 거야 사치품이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한 것도 있고 산후조리원은 좋을수록 산모가 고생을 덜 한다고 하니 그냥 예약을 해줬어요. 하지만 하면서도 금액에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산후조리원이 그렇게 비싼 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네 마누라가 좀 유난이라 그런 거긴 한데 원래 좀 비싸긴 하더라. 그래도 늦은 나이에 애 얻은 건데 그 정도 해준 건 잘했어. 그것도 안 해주면 너 진짜
나중에 두고두고 욕먹는다. 나 아직도 새벽에 붕어빵 안 사다 준 걸로 욕먹잖아. 아휴, 그때 여름이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돈은 아까워하지 않고 쓰기로 했고 말이죠. 문제는 조리원에서 면회 시간이 있었는데 그 누구의 면회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정 엄마를 제외하고 말이죠. 저도 가끔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손주 많이 보고 싶어 하셔. 이제 나가면 곧 볼 건데 뭐. 그래도 너무 보고 싶으셔서 오신다는데 뭐가 불편한 것도 아니고 왜 면회도 못 오게 하시는 거야? 여보, 나는 지금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몸조리에만 신경 쓰고 싶어. 왜 그런 내 마음을 안 알아주는 건데? 뭐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했고 노산이라 고생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아내의 말을 다 들어주려 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다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게도 노산에 고생해서 그런지 기력이 없어서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곧 보게 해드리겠다는 이런 말들을 해가면서 겨우겨우 넘겼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너무 섭섭해 하셨고 저는 죄송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조리원을 나가서 바로 보여주겠다고 했던 아내는 또 그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차일피일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나중에 오시면 안 되냐고 미루더군요. 제가 못 참고 말했습니다. 이러다 애 100일 지나서 처음 보시겠어. 그 전에 꼭 보라는 법은 없잖아. 나는 당신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대체 왜 안 보여주려 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싫어? 그러면 나랑은 어떻게 사냐, 어? 내 말이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면 뭔데 대체? 내가 이해할 만한 이유를 좀 말해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내는 정작 명확한 이유는 말하지 못한 채 둘러대기만 했어요. 그러다 겨우 꺼낸 말이 아기가 작게 태어나서 병원에서 당분간 주의 깊게 보라고 했다.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균들 같은 것들도 같이 들어오지 않겠냐.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왜? 나도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오지 말라고 하지? 왜 이렇게 삐딱해? 그냥 최대한 방문객을 줄이면 좋으니까 하는 말이지. 언제까지? 뭐 언제까지 이럴 건데? 그리고 장모님은 거의 매일 오시잖아. 엄마랑 같아? 뭐가 다른데? 게다가 뭐 오래 계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손주 얼굴 보고 가시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자기 손주 얼굴 한 번 못 본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시끄러. 애 깬단 말이야. 아내는 늘 그런 식으로 결국은 말을 돌리고 어머니를 만나는 것을 끝끝내 거부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장모님과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시골에서 맨날 그 험한 환경에 노출된 분이 애한테 무슨 병을 옮길 줄 알고. 나는 진짜 저 사람이 더 이해가 안 돼. 아기가 작게 태어난 게, 걱정도 안 되나? 자기 아들인데? 언젠가 볼 거 왜 이렇게 닥달하는지도 나는 모르겠고. 하여간 그쪽 집안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어 정말. 그리고는 장모님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더니 그러더군요. 그 사람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은데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서 뭐 참아가면서 살 수 있거든. 그리고 이제 와서 이혼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정말 시댁은 너무 싫어. 다 끊어내고 싶을 만큼 싫단 말이야.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인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정말. 그니까 엄마가 좀 불러내서 맛있는 것 좀 먹이고 잘해줘봐. 자기 집 생각 안 나게.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차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일단 먼저 올라오시라고 말이죠. 정말? 정말? 드디어 손주 보러 가도 되는 거냐? 아이고, 드디어 보는구나. 아이고. 어머니는 거의 우시다시피 하시더라고요.
그 음성에 저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님이 바로 목포에서 하루 만에 엄청난 짐들을 챙겨서 오셨어요. 제가 터미널로 마중을 나갔는데 양손 가득 들고 오신 음식들에 놀랐거든요. 아휴, 뭘 이런 걸 다 해오셨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시간이 어디 있어서 정말. 우리 며느리 먹이는 건데 당연히 해와야지.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다. 기분 좋아서 날아갈 뻔했다니까. 잠은 차에서 좀 잤어. 아이, 괜찮아. 그런 어머니를 보니 또 눈물이 날 것 같았군요.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보여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고 말이죠. 진작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원래 애 낳고 얼마 안 된 산모들이 예민하다. 그리고 노산이잖니.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리고 집으로 가는 내내 차 안에서 네가 잘해줘라. 애기는 이쁘냐. 등등의 말들을 하셔서 더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안 받아?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어머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아내가 놀란 얼굴로 어벙벙하게 현관에 서 있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가 가져오신 음식들을 아내에게 줬습니다. 아내는 얼떨떨한 얼굴로 받아들었어요. 아이고, 이제 막 몸푼 애한테 짐은 무슨, 아이, 내가 드마. 이 사람 체력 기른다고 요즘 운동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어머님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뭔데? 뭐긴 뭐야. 내가 오시라고 했어. 나랑 상의도 없이? 상의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제가 정색을 하며 그렇게 말하자 아내가 인상을 팍 쓰더군요. 그리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한 번 쉬고는 들고 있던 음식을 저에게 떠넘기듯 넘겼습니다. 당신이 들어. 왜 나보고 들래? 그리고 딱딱한 얼굴과 말투로 어머니께 말했어요. 지금 아기가 자서 이따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재운 지 얼마 안 돼서 깨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 100일을 가까이 기다렸는데 그 몇 시간을 못 기다리겠니? 나는 괜찮다. 어머니의 그 모든 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내는 정말 그런 어머니를 보고도 별 느끼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당장 귀찮은 일이 생겨서 싫고 짜증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게 티가 났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화장실을 가신 사이 말했어요. 작작 좀 해. 내가 뭐? 그렇게 싫고 귀찮은 티 좀 그만 내라고. 그러니까 왜 나랑 상의도 없이 모셔오냐고. 상의했으면 당신이 퍽이나 모셔오라고 했겠다. 배운 사람이면 좀 예의 있게 굴어. 큰 소리 내지 말고 당신 나랑 계속 살 생각 있으면. 뭐? 나는 경고했어. 제가 정색하고 그렇게 말하니 아내는 살짝 겁을 먹은 것 같더군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아기가 잠에서 깼는지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아내가 곧장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달랬어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러 들어가도 되니? 이게 뭐라고 눈치를 보시면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묻는 어머님의 모습에 또다시 화가 났어요. 겨우 웃어 보이며 들어가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아내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방 안에서 약간 격앙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싸한 느낌을 받고는 제가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놀란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치 아이를 감싸듯 안고 있었고 말이죠.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손도 씻었고 아이도 안 울었는데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냐? 무슨 일이에요? 낮게 깔린 제 목소리에 아내가 움찔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이내 아기를 지키듯 안고서는 저를 노려보듯 보더군요. 어머니가 울먹거리며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니. 손도 씻었는데. 아이한테 병균 얼무니까 만지지 말라는 게 어려운 부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손은 씻으셨어도 옷이나 그런 건 이미 밖에서 다 입고 들어오신 거라 먼지가 가득한데. 아무리 그렇다고 시애미 손등을 치는 게 어딨니? 아내는 어머니의 그 말에 움찔하더니 제 눈치를 한번 보더군요. 아니, 그건 저도 놀라서. 그러고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니가 끝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듯했고 말입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니? 그래도 할머니인데. 하면서 말을 흐리시는 어머니를 보고 제가 곧장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빼앗듯 안아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끄러. 조용히 해. 어머니, 아기 좀 안고 잠시 밖에 나가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아기를 어머니께 넘겨줬어요. 어머니는 아기를 조심히 안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따라 나가려던 아내를 붙잡아서 침대에 앉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겠지. 내가 경고했지. 나랑 계속 살고 싶으면 그만하라고. 어른한테 예의는 지키라고. 내 허락 없이 애기 안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게 어른 손등을 때릴 만큼 큰 죄니? 너는 애가 인간이 덜 됐어.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어. 엄마가 되면 철이 좀 들려나? 이제 어른이 좀 되려나? 기대했던 내가 미친놈이지. 너는 그냥 글러먹었어. 뭐? 너는 네가 대단한 공주님인 줄 아나 본데. 너네 집 뭐 있냐? 네가 맨날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살아. 어? 진짜 가진 사람이라 너같이 철이 없고 머리가 텅텅이면 차라리 이해해. 너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어정쩡하게 허영은 넘치고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눈 낮추기는 싫고 너 같은 애가 제일 답이 없는 거 알아?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덜했다. 나는 지금 너 같은 애랑은 못 사니까 네가 결정해. 싹싹 빌던가 아님 나가던가. 제가 못 살겠다 나가라 라는 말까지는 할 줄 몰랐는지 아내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러고는 저를 보더군요.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지만 정말 불쌍하다, 달래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정이 다 떨어진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왜 나가?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내 말을 무시한 건 나랑 같이 안 살겠다는 뜻 아니었어? 그렇다 한들 내가 왜 이 집에서 나가냐고. 당신이 나가야지. 내가 왜? 내 돈으로 산 내 집인데? 내 돈도 있거든? 그러면 그만큼 돌려줄게. 그럼 됐지? 아내는 그제야 제가 그 말을 진심으로 하는 거라는 걸 알아차린 것 같더라고요. 한풀 기가 꺾인 듯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노려보더니 작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당신이랑 사는 동안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 뭐만 하면 친구들이 어쩌고 하면서 매일 비교만 하고 임신 기간 내내 내가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잤는 줄 알아?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남편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취급해. 네가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긴 하니? 그냥 네가 부리는 종이나 머슴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는 입술을 꼭 깨물더군요. 나 진짜 나갈 거야. 나가. 안 잡아. 네 아들도 데리고 나갈 거야. 소송할 거야. 그래서 내가 키울 거야. 당신 진짜 진심이야? 너 내 말이 웃음니? 뭐로 들었어? 그렇게 했던 말을 반복하며 싸우고 있던 때 밖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곧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셨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만 싸워. 애가 너희 소리 지르는 소리에 놀랐잖니. 그렇게 일단 그날 싸움은 마무리가 됐어요. 서둘러 내려가시는 어머니에게 진짜 괜찮다고 너무 마음 쓰시지 말라는 말을 100번 가까이 한 것 같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어머니는 마음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팠고 말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장모님이 와 계시더군요. 솔직히 예상했던 그림이었어요. 아마 바로 일렀겠죠. 장모님은 절 보자마자 화부터 내시더군요. 그 또한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박서방, 상의도 없이 어머님을 모셔온 건 자네가 먼저 잘못한 일이 아닌가? 아무리 우리 애가 좀 예민하게 굴었기로써니 갈라서자는 둥 나가라는 둥, 너무하잖나? 당장 사과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약속하게. 저는 그런 장모님을 보는데 웃음이 나오더군요. 무슨 초등학생 싸우는 걸로 교육하고 단속하고 자기 자식만 감싸는 부모도 아니고 말이죠. 제가 웃으니 장모님이 왜 웃냐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를 힐끔 보고서는 장모님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이 왜 저 나이 먹도록 철도 하나도 안 들고 예의라고는 없고 생각도 짧고 어른 노릇 하나 제대로 못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뭐? 자네 뭐라고 했나? 다 장모님 때문이었네요. 30이 한참 넘은 딸을 무슨 초등학생처럼 일러바치면 쪼르르 와서는 내 딸 누가 괴롭혔나 보고 감싸고 싸워주고. 장모님, 지금 초등학생 양육하세요? 그런 제 말에 장모님은 인상을 팍 찌푸리시더군요. 저는 굴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장모님이 저 사람을 그렇게 키워서 저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이 나이 먹도록 무슨 일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고 뻑하면 엄마나 찾고 35이 되도록 저러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고 수천만 원짜리 가방 안 사줬다고 삐져서 남편 서재에 재우고. 하, 시어머니가 애 만지려고 했다고 손등이나 치고. 자네가 사줄 능력이 됐으면 될 일이고 사돈 어른이 먼저 말을 하고 찾아오셨으면 될 일 아닌가?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줄 능력이요? 그러면 그런 남자 찾아서 선보게 하시기 그러셨어요. 저희 집 제 직업 다 알고 결혼하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 살게 가르쳤어야죠. 왜요? 30 넘어 파혼당한 딸놈이 부랴부랴 시집 보내게 한다고 조건 같은 거 볼 시간이 없으셨어요? 장모님과 아내 모두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잠시 그곳에만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도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네, 아내는 한번 파혼당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는 저보다 집안도 직업도 더 좋은 남자였어요. 하지만 아내의 성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혼을 했다더군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된 일이었어요. 사실 결혼 초반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긴 했는데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었거든요. 자네가 그걸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저 성질머리 때문에 파혼을 당한 거면 다시 결혼할 때 잘 가르치셨어야죠. 집안 교육을 잘못 받아서 저 사람이 저 모양인 건데 장모님이 책임을 지고 다시 가르쳤어야 했던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아내가 화가 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선 넘었어. 그만 안 해? 선 먼저 넘은 건 당신이야. 나는 이제 당신이랑 안 살 건데 무슨 상관이야? 참았던 거 말 다 할 거다 왜? 장모님이 덥석 제 손목을 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놀란 눈으로 장모님을 바라봤어요. 장모님의 표정이 아까와는 다르게 어딘가 풀어져 보이더군요. 자네, 정말 이혼할 생각인가? 네, 저는 저런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아요. 저 사람이랑 살면 제가 저희 부모님께 얼마나 더 불효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저는 싫고 못해요. 장모님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좀 깨달으신 듯 했습니다. 더불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자네 생각은 잘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을 좀 하고 나도 영은이랑 잘 이야기해보겠네. 그리고선 아내를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소리를 할지는 너무나도 뻔했어요. 장모님은 남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듣기로는 파혼당했을 때도 혹시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날까봐 엄청나게 단속하고 신경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딸을 애딸린 이혼녀로 만든다는 건 정말 싫으셨을 거예요. 게다가 파혼도 했던 과거가 있으니 소문이 어떻게 날지는 사실 불보듯 뻔한 일이기도 했고 말이죠. 한편으로는 아내가 안 됐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유난의 과부 후에 남의 시선을 신경 써가며 키운 아이의 집안 교육이 제대로 됐을 일 없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아내가 그런 성격이 된 건데 아직도 그 부모 밑을 벗어나지 못하고 휘둘리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이가 안방에서 깨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아들었는데 창문을 열어놨는지 옆방에서 장모님과 아내가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가 사과해. 내가 왜? 뭘 잘못했는데? 박서방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한테 네가 막대한 거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 그러게 내가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애가 100일이 다 되어가는데 한 번도 못 보시는 거니까 보고 싶을 만하지. 엄마 갑자기 왜 박서방 편이야? 박서방이 이혼한다고 해서 그래? 저 사람 말만 저러지 이혼 못해. 네가 박서방 같은 사람을 몰라서 그래. 저런 사람은 한 번 아니면 절대 아닌 사람들이란 말이야. 평소에 안 그럴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원래 끊어낼 때 제일 확실하게 끊어내는 거야. 그리고 이혼 좀 하면 뭐? 이혼 좀 하면 뭐? 너 그 나이에 애까지 딸린 상태로 재혼이 될 걸로 생각하니? 게다가 너는 파혼당한 적도 있잖아. 한 번이면 몰라도 두 번은 사람들이 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네가 어디가 부족해서 흠이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한단 말이야. 너 혼자서 애 키우면서 살 수 있어? 남편이랑 애 아빠 없이? 아내는 잠시 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시무룩한 투로 말을 했습니다. 나 근데 시어머니 너무 싫단 말이야. 그냥 누가 봐도 그 시골 할머니 같은 모습도 너무 싫고 친구들 시어머니는 다 멋지고 그런데. 박서방 말이 맞네. 네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들의 말을 듣다가 잠든 아이를 다시 침대에 내려놓고 안방에서 나와 서재로 갔습니다. 사실 아내와 무조건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어딘가 짠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거든요. 저렇게 자랐으니 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렇게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한동안 아내는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어머니 올라오시라고 해. 내가 죄송하다고. 식사라도 대접하고 애도 제대로 보여드리고. 뭐 어머님도 마음을 많이 쓰고 계셨어서 한번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기 때문에 어머님을 다시 모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기도 보여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고 어머님도 기분이 좋아 보이신 듯 했어요. 그렇게 지나갔다면 아마 저는 아내와 이혼할 생각을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맞았던 걸까요? 아내는 결국은 참지 못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뇌를 거치지 않고 말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어머니 꼭 이렇게 자주 봐야겠어요? 어머니도 며느리가 좀 불편한 것 같으면 보고 싶고 하고 싶으셔도 좀 참으셔야지. 그거 고집이세요? 뭐? 고집? 내가 무슨 고집을 부렸니? 음식만 해도 그래요. 그걸 혼자 어떻게 다 먹는다고 매번 괜찮다는데도 보내고 또 보내고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다 챙겨 먹고 괜찮다는데도 굳이 좀 눈치가 없으신 편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번에도 저는 사실 올라오라고 하면서도 거절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어코 오시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걸 말이죠. 어머니는 충격으로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고 앞의 일이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른 점은 제가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장모님이 와서 또 사과하고 아내가 또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울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는 사는 내내 이런 일이 반복되겠구나 싶어서 앞이 다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그냥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너무 미안해. 나는 이제 당신 말 안 믿어. 당신은 인간이 덜 됐어. 나는 당신 부모가 아니야. 인제 와서 35이나 먹은 어른을 인성교육부터 다시 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런 엄마 밑에서 내 아들을 자라게 둘 수도 없고.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갈 생각으로 말이죠. 예상대로 장모님이 찾아오시더군요. 기어코 이혼해야겠나? 안 고쳐지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35이나 된 어른을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잘못 키워 그런 거네. 미안해. 그니까 내가 데리고 가서 잘 교육해 보겠네. 이혼을 바로 하지 말고 조금의 유예를 줄 수는 없겠어?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면서 사정하시더군요. 장모님의 말에 대답하지 않은 채 어머님을 뵈러 목포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오랜만에 쉬면서 생각 정리도 좀 할까 해서요. 어머니는 제가 내려온 이유를 단번에 아시더라고요. 이혼이라는 게 물론 요즘 세상의 허물도 아니고 도저히 못 살겠으면 하는 게 나도 맞다고 생각은 한다만 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니? 게다가 니들 사이에는 애도 있고 나도 그런 며느리 마음에 차는 건 아니지만 엊그제도 전화가 와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아직 절이 덜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 그런 걸 보면 고쳐질 여지는 있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 네가 아니라면 아닌 거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거라. 쉬면서 생각해보려 내려갔던 건데 어머님의 말씀에 사실 생각만 더 복잡해진 채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니 마음이 좀 복잡하긴 했어요. 어쨌든 제 아들의 엄마인 거잖아요. 정은 이미 다 떨어져서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걸 억지로 붙여서 사는 게 맞나 싶다가도 또 아내가 가끔 안쓰럽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배시시 웃고 있는 아들을 보면 아이가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하고 요즘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확실한 결말은 내가 속 시원한 끝맺음을 하면 좋을 텐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사실 아직도 완전히 결정 내리지 못했어요. 아내와 어떻게 할지 말이에요. 하루에도 생각이 12번은 바뀌거든요. 도저히 못 살겠다 싶다가도 그래도 어떻게 살아볼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사실 오늘 제가 이 사연을 여기에 보낸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서요. 이게 답이 찾아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 건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의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반은 살라고들 하고 반은 절대 못 고친다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라고들 해요.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아내와 장모님에게 끊임없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는 이야기들이죠 뭐. 장모님이랑 아예 연을 끊어봐. 그런 이야기를 한 친구도 있긴 한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내가 워낙 장모님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말입니다. 날은 추워서 바람이 스산한데 속은 꽉 막힌 답답한 기분이 들기만 하네요. 그 와중에 얼마 전에 아들이 100일이 지나 드디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사실 이 이름도 장모님이 유난이라는 유난은 다 떠셔서 온갖 곳에 사주를 다 놓고 받아온 이름이거든요. 또 갑갑해져 오네요. 저는 이만 이야기를 줄여야겠습니다.
댓글로 꼭 의견 남겨주세요. 읽으러 올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어딘가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아줌마 시청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저보다 먼저 나의 앞자리가 6으로 바뀌었네요. 제가 글쓰기 욕심은 있는데 글발은 안 따라줍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봐주시겠어요? 저는 유튜브를 정말 좋아합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최고의 기능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유행하는 거, 뉴스까지 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재미있고 편리하네요. 제가 나름 사연 유튜브 보는 것으로는 애청자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으니 구독하는 값이라 치고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봐주시는 분들이 저희 이웃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한 테이블 위 동석자라고 생각하며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느 우애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평범하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형제는 아빠의 사업 실패로 인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외가 친척들이 하나둘씩 나서서 도와주었는데 결과는 모두 다 같이 빚쟁이가 되는 비극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형제는 어릴 적 명절이고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눴던 외가 친척들을 잃게 되었답니다. 전부 형제의 가족을 향해 진저리 치며 원망과 비난의 말을 쏟아낸 뒤 영영 등을 돌려버렸으니까요. 형제는 자신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엄마는 구질구질한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온갖 발버둥을 쳐대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이었나 봐요. 신체가 허락한 그 한계를 벗어날 만큼 노력해서 그랬나 봅니다. 엄마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동생이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 소리에 놀란 형이 달려갔고 침착하게 구급차를 불렀으나 병원에서 받은 선고는 엄마와의 영원한 작별이었습니다. 과로사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아빠는 그때부터 미쳐버렸습니다. 자기만 아니었다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은 없었을 거라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형제는 비록 그런 아빠일지라도 자신들의 곁에서 함께 있길 바랐지만 현실은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너네가 갚아야 할 빚은 없다고 보면 되니까 안심하고 이제 너네 인생 알아서 살아라. 나 찾지 말고 찾을 생각도 말고 아비와 자식 간의 인연은 여기까지로 하자. 아빠는 형제를 내버려 둔 채 멀리 아주 멀리 떠났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 낳은 뒤로 벌어진 모든 일들을 털어버리고 싶었던 아빠는 그렇게 자유를 쫓았습니다. 형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잘난 외모도 뛰어난 두뇌도 타고나지 않은 데다 우울하기만 하고 아무런 소득조차 없었던 학창시절을 보낸 형제에게 닥친 현실은 결코 헤쳐나가기 쉬운 게 아니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죠. 형제는 보증금 300에 월 35만 원짜리 월세집을 보금자리 삼아 둘이 함께 지냈습니다. 동생은 공익신분이었고 형은 동생이 공익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형마트에서 계약직으로 카트정리 요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동생이 소집 해제를 앞둔 어느 날 형은 문득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책임져야 해. 이렇게 산다면 우린 평생 이런 수준에서 살다가 낭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움직여야 한다. 사실 동생에게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죠. 사람의 눈을 똑바로 오래 쳐다보지 못했고 상대가 누구든 높아지는 언성을 맞닥뜨리면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주눅이 들 만큼 나약하기까지 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것도 하지 못했고 창의력이 부족해 스스로 헤쳐나가는 일에는 완전히 젬병이었어요. 형은 이런 동생을 위해 오래 생각하고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동생이 공익 공부를 하면서 평이 좋았다는 것을 떠올려냈죠.
동생은 누가 정확히 지시하고 시키는 일에서는 능률을 보였어요. 무거운 짐을 군말 없이 날랐고 모두가 기피하는 굳은 일도 묵묵하게 도맡아 했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좋은 평가가 있었고요. 형은 동생을 데리고 기술을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은 누가 재활용장에 불법으로 버려둔 고물기기 같은 걸 가끔 주워서 혼자 분해하고 재조립해보는 등 기술면에서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형제가 사는 동네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힐 공장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사람을 뽑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죠. 마침내 찾아낸 곳은 숙식 제공 가능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거라면 더할 나위가 없었어요. 인생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형제는 집을 정리하고 짐을 처분한 채 아주 커다란 가방 하나씩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부푼 기대감을 안고 도착한 곳에서 형제는 망연자실해야만 했어요. 생각했던 공장이 전혀 아니었고 담당자라고 나온 사람은 형제에게 이상한 다단계 업무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형, 나 이런 거 뭔지 들어본 것 같다. 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 뭐? 어디서? 이런 게 뭔데? 전에 복지관에서 누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어. 이런 거 사이비 종교라고 그랬다. 동생의 말을 들은 형은 심장이 철렁거렸습니다. 얼른 동생의 손을 잡고 몰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겨우 사기 공고를 보고 한껏 설레서 집까지 정리하고 온 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비참했어요. 그날은 근처의 무인 모텔에서 형제가 잠을 청했습니다. 낯선 곳이라 동생은 무서워했지만 형이 있어서 안심하고 잠이 들었고 형은 밤새 어두운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선 마음을 굳게 먹고 다음날 해가 밝기 무섭게 동생을 데리고 인근 모든 공장을 돌기 시작했죠. 일 배우고 싶다고, 여기 기술 알려주실 수 있냐고, 사람 구하냐고, 숙식 제공 가능하냐고, 이런 것들을 얼굴에 철판 깔고 물어보며 다녔어요. 무거운 가방 때문에 어깨며 허리가 아파왔고 다리도 쑤셔왔지만 형제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느 구간을 지나면서는 형제가 한참을 말없이 그저 걷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기 공고에 당한 공장에서부터 꽤 멀리 와버린 상태였죠. 목이 마르다고 말하는 동생에게 형은 한 곳만 더 가보고 슈퍼나 편의점을 찾자고 했습니다. 형이 발걸음을 향한 곳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작은 공장이었어요. 사무실 정도로 보이는 공간을 찾아간 형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여기 사람 구하나요? 저 일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는데요. 오전에 작업량이 밀려 그날따라 늦어진 점심시간. 혼자 늦은 점심을 따로 먹게 된 남편을 위해 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제가 고개를 들어 형제를 바라보았어요. 예고도 없이 다짜고짜 찾아온 커다란 가방을 맨 젊은 남자의 2명. 행색이 노숙자처럼 꾸질해 보였죠. 저는 당황해서 빤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이윽고 손을 씻고 온 남편이 사무실 안쪽에서 나오다가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어리둥절해서는 남편이 절 쳐다보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저도 모른다는 제스처로 어깨를 으쓱해 보였죠. 그것이 저희와 형제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여기는 뭐 부품 취급하는 공장이라고 보면 되고, 그런데 뭐 배울 만한 게 마땅히 없는데? 남편의 말에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형제는 배가 많이 고팠는지 짜장면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마침 늦은 점심 식사를 할 때였기 때문에 아직 식사 전이라는 형제의 말에 마음이 걸려서 뭐라도 먹고 가라고 했죠. 행색이 꾸질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가까운 중국집에서 짜장면 2그릇과 군만두를 시켰습니다. 특히 동생은 짜장면이 너무 맛있었는지 아주 개걸스러우리만치 먹어치우며 군만두까지 급하게 먹어서 형이 저희 부부의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저는 형제에게 괜찮으니까 편하게 먹으라고 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구직 활동을 하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확실히 이런 경우를 보는 일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형제가 몇 년간 살다가 이쪽 지역으로 오기 위해 뜨게 되었다는 동네, 그리고 태어난 고향 지역. 이런 걸 듣던 도중 저는 신기해서 끼어들었습니다. 고향이 저희 사는 데랑 똑같네요. 지금 공장 일 때문에 잠깐 와 있는 것 뿐이고 원래는 거기 살거든요. 동양이네.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25살이고요. 이쪽 제 동생은 22살이에요. 형의 나이를 듣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잠깐 생각에 잠겨야만 했어요. 그럴 이유가 제게는 있었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옆에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물어보더군요. 중학교 재학 도중에 이사를 갔다고요? 그럼 혹시 학교는 어딜 다녔었는지? 남편의 질문에 형이 의아한 듯 눈알을 굴리다 대답을 했는데 저는 놀라서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쥔 물컵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 이름을 꺼냈죠. 혹시 들어봤거나 아는지 말이에요. 형이 고개를 갸웃거리길래 역시 모르는가 보다 싶었던 순간 혹시 덤보? 뭔가 생각난 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덤보라뇨?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교에 별명이 덤보였던 애가 있었는데 걘가 싶어서요. 귀가 큰 코끼리 캐릭터 닮았다고 걔가 아마 귀가 좀 컸어서 별명이 덤보였는데. 이어진 대답에 저와 남편이 동시에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희 아들은 귀가 컸었거든요. 자기 외할아버지 귀 모양을 똑같이 물려받았던 덕분이었죠. 얼굴을 정면에서 봐도 귀 모양이 다 보일 만큼 쫑긋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덤보를 5학년? 6학년 땐가 봤는데 안경을 썼었고. 맞아요, 맞아. 6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안경을 맞췄었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제가 놀라서 외치니까 형의 눈이 크게 떠졌죠. 정말 신기하다면서 저희에게 물어보더군요. 덤보는 지금 잘 지내냐고요. 저는 남편을 한번 슬쩍 쳐다본 후 입가에 씁쓸함을 머금은 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먼저 세상 떠났어요. 네? 덤보가요? 그렇게 됐어요. 떠난 지가 벌써 햇수로 10년이네요. 남편이 옆에서 제 팔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어요. 저는 놀란 형제를 향해 애써 웃음을 지어주었죠. 이것도 인연인데 그냥 매정하게 돌려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남편이 여기서 며칠 지내보라고 형제에게 권유를 했어요. 생활하는 공간이 있었으니까 일단은 지내면서 공장 둘러보고 생각을 결정하라고 말이죠. 정말 감사하다고 저희를 향해 인사하는 형제, 대진이와 세진이가 함께하는 여정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정이란 게 무섭다더니만 진짜 사람 정드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저는 공장 일 돌아가는 건 전혀 몰랐으나 형제가 쉴 새 없이 무언가를 하면서 움직이는 건 알겠더군요. 아무것도 아닌 푼 일거리라도 작디 작은 소일거리라도 무조건 나서서 하며 사무실 구석구석 청소까지 하는 걸 보고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런 근성이라면 얘네는 뭘 해도 될 녀석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형제의 가정사를 좀 더 듣고 알게 된 이후 마음이 얼마나 짠했는지 모릅니다. 이토록 착하고 가여운 애들이 또 있을까 싶었네요. 어느 날 같이 믹스커피를 마시다가 저는 대진에게 저희 아들 떠난 얘기를 들려줬어요. 아들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자기 아는 고등학생 형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대로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아들은 혼자가 아니었고 뒤에 같이 타고 있던 친구는 동급생으로 옆반 사이였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고등학교 배정도 다 받아놓은 상황이었는데 아무런 예고장도 없이 날아온 사망 통지서를 어떤 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옛말에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픔은 단장지혜라고 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란 뜻이죠. 죽은 부모를 자식은 산에다 묻지만 죽은 자식을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정말 그랬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 그 참담함에 삶의 모든 의지를 놓아버릴 뻔도 했어요. 딸이 없었다면 저희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장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같이 세상을 떠난 아들 친구의 가족들은 그 후로 몇 년간 준비하더니 이민을 떠났습니다. 자식이 떠난 후 속이 헛헛하고 생활에 염증이 생겼다고 그런 인사를 지인에게 남기고 가버렸다네요. 저희 부부는 원래 둘 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들 떠난 이후로 퇴사하고 방황을 하다가 개인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죠. 이런저런 얘기를 조용히 대진에게 말하고 있는데 문득 등 뒤쪽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돌아봤더니 세진이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저는 세진이가 뒤에 있는 줄도 몰랐건만 저희 얘기를 엿듣고는 슬퍼져서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동생이요. 진짜 마음 여리고 또 엄청 착해요. 대진이가 말해주었어요. 자기 동생, 원래 타고난 것도 심성이 저런 것도 있지만 학교 다니면서 심한 왕따를 당하고 맞기까지 하면서 후유증으로 점점 더 소심해지고 사회성을 잃게 되었다고 말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아니, 웃기는 애들이네. 왜 괴롭혀?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때리기는 왜 때려? 아휴, 왜 그랬다니. 세상에 별 미친 것들을 다 봤네. 그게 빚쟁이 집안이라고 어떻게 학교에 소문이 나서요. 그것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빚쟁이? 그게 왜 세진이 잘못이야? 아휴, 그게 무슨... 그런 암담한 내용에 저는 절로 숙연해졌어요. 그건 어른들의 실수이자 잘못이지 죄 없는 아이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진이가 학교에서 소문이나 왕따를 당하자 그것 때문에 모친 분께서는 더 이를 악물고 일하셨고 결국은 과로사로 이어진 모양이었어요. 지독한 시간들을 지내온 형제가 저는 무척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보름간 형제를 지켜본 남편이 신중한 판단을 내리더니 저에게 동의를 구해왔습니다. 차라리 우리 자판기 일을 알려줘 볼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대진이는 차분하고 침착하고 주의력이 굉장히 좋아. 공간 파악도 뛰어나고 거래처 돌면서 자판기 점검하는 거 시키면 내가 보니까 딱이다 싶거든. 마침 운전도 할 줄 안다 그러고. 부품 공장 일 때문에 이 동네에 와 있는 것뿐이었지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는 자판기 대리점을 운영 중이었어요. 실무 담당인 과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장 살피러 이렇게 기간을 내서 나와 있을 수 있었고요. 남편은 자판기 일을 형제에게 맡기고 전수해주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세진이는 가만히 앉아서 한 가지 일을 파고드는데 일가견이 있더라고. 한 번 시작하면 집중력이 장난 아니더만. 사무실에 들어오는 자판기 수리 업무를 가르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궁극적으로 남편은 대진이 세진이 형제에게 선의를 베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이유를 갖다 붙였지만 결국 본뜻은 저것이었죠. 저는 빤히 들여다보이는 그 속내에 동참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진이 세진이와 함께하게 되었죠. 바로 자판기 대리점으로 가서 직원들과 인사를 시켜주었고 간략한 일 소개를 해주었어요. 대리점 근처에 있는 원룸에서 살도록 저희가 편의 또한 제공해 주었습니다.
거기 건물주가 하도 계약이 안 나오니까 저희한테 1층 한 곳을 완전 헐값에 임대해 줬거든요. 계약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나 남았겠다. 남편이 큰 짐 갖다 두고 가끔 방으로 썼던 그 공간을 형제에게 지내라고 내어줬어요. 가까운 데서 출퇴근하면 일 배우기도 더욱 수월할 테였죠. 감사하다고 대진이가 넙죽 인사하니까 옆에서 세진이도 눈치를 보며 저희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그럴 필요 없다고 일 열심히 해서 사업장에 이바지나 해달라고 너스레를 떨어주었고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사연 있는 형제. 저희 떠난 아들과도 인연이 있었으니 넓은 아량으로 저희가 베풀 수 있는 만큼은 다 베풀어주고자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과장이 일을 알려주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가 놀라게 되었죠. 대진이가 말주변이 좋다거나 외향적인 애는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지켜보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사람 자체가 되게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행을 딱 보면 거짓말 안 할 사람이고요. 굉장히 묵묵하게 배우고 일하면서 절대 장교 안 부립니다. 남편이 대진이 데리고 거래처 돌면서 일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대진이의 이런 면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모양이에요. 자판기 돈 먹었다고 따지면서 화내던 사람들도 대진이가 차분하고 신뢰감 있게 대응하는 걸 보면 금방 화가 누그러져서 조용해지는 게 남편 눈에는 보였대요. 저희 거래처가 다양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과반수인 업장도 있어요. 그런 곳은 국적도 천차만별이고요. 대진이가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엄청 깍듯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도 서툴거나 말거나 한국말 알아들을 건 다 알아듣고 눈치가 빠삭하거든요. 그런데 자판기 담당하는 사람이랍시고 웬 젊은 놈이 새로 왔는데 외국인인 자기들한테 예의 바르게 구니까 다들 좋았나 봐요. 점점 자판기 이용률이 올라가게 된 거죠. 남편이 대기업 공장에도 대진이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사고 안 치고 잘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보안이 까다로운 데라 들어갈 때 휴대폰도 검사하고 카메라마다 보안 스티커까지 붙이게 하거든요. 항시 예민한 담당자가 대기 중이고요. 그런데 대진이가 말수 자체가 적으면서 일은 똑부러지게 시간 내에 끝내니까 담당자가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대진이가 거래처를 돌면서 자판기를 담당한 이후 자판기를 추가로 더 놓겠다고 한 거래처도 생겨났어요. 이건 진짜 어려운 성과였기 때문에 대진이의 능력에 저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인 세진이 역시 일을 정말 잘 배워나갔어요. 장고장 때문에 중고로 나온 자판기를 아주 말끔하게 수리해서 다시 재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되기까지 불과 몇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판기 대리점 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와 함께한 과장이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숙지 능력이라면요. 자판기가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그 구조 원리를 완벽하게 깨우쳐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내부를 완전히 익힌 거예요, 이거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는 세진이는 못 쓰는 자판기를 가져다가 전부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구조 파악부터 마쳤었죠. 그러더니 일을 그렇게 빨리 배운 거예요. 뭘 가져와도 뚝딱 수리를 마쳤어요. 그리고 자판기 따로 구입 문의하고 싶다면서 대리점으로 찾아온 손님이 있었는데 아주 까다롭게 질문을 던져도 세진이가 전부 다 대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딱 봐도 어리게 생긴 직원이 어리숙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 그 손님이 우습게 보는 눈치였는데 세진이가 전문적으로 자판기마다 차이점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가니까 점차 압도당하게 되었죠. 여기 일하는 직원 엄청 똑똑하다면서 손님이 저에게 놀란 소리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 정말 많이 뿌듯하고 감격스러웠어요. 형제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배우며 적응해 나갈 때 저도 뭔가 힘을 불어넣어주고 싶었어요. 제가 요리할 때 워낙 손이 큰 편이기도 해서 음식을 종종 해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또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봐 문 앞에다 김치가 든 통 같은 걸 두곤 했죠.
간식거리 같이 봉지에 담긴 건 문 손잡이에다 걸어두고 왔고요. 정말 안 그러셔도 되는데, 진짜 감사하긴 한데 저희는 이런 정성에 갚아드릴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진이가 어느 날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에 제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맛있게 먹고 늘 따뜻한 밥 먹으면서 끼니 건너뛰지 않으면 그걸로 됐어. 주는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둘이 사이좋게 밥상 앞에 앉아서 차려 먹는 그게 바로 행복이지. 감사합니다. 저번에 주셨던 메추리알 장조림이요. 그거 너무 맛있다고 동생이 너무 좋아했어요. 먹다가 조금 울기도 했고요. 저희 어렸을 때 돌아가신 엄마가 제일로 잘해주셨던 반찬이 그거였거든요. 덕분에 저희 함께 먹는 저녁 밥상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가슴 벅차는 대진이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네요. 호의에 내밀어진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형제를 보고 있노라면 늘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첫 직장 들어가서 잘 다니는가 싶더니 나 멋진 데서 일하고 싶어. 나 그냥 큰 기업 들어가는 거나 도전해볼래. 여긴 재미없어. 이런 폭탄 발언을 하면서 퇴사를 하고는 다른 지역에 가서 일했어요. 훨씬 큰 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인턴인지 뭔지 하는 걸로 계약직 업무였습니다. 돈도 적게 받았고요. 그러면서도 꿈을 향해 가는 길이니 자기는 행복하다고 큰 소리 뻥뻥 쳤던 딸은 그쪽의 계약이 끝나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가히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일이었나 보더라고요. 너 없는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지. 드디어 서로들 만나네. 카톡으로 사진 봐서 얼굴은 알지? 이쪽은 대진이, 형이고 저쪽이 세진이, 동생이야. 둘 다 인사해. 여기는 우리 딸. 딸 돌아온 기념으로 가족 외식 나간 자리에 대진이, 세진이도 불렀어요. 딸이 답지 않게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더니만 세진이가 저희 아들이랑 사실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였다고, 그래서 옛날에 둘이 아는 사이였다고 제가 그런 비화를 밝혀주니까 눈시울이 조금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래전에 떠난 자기 동생 얘기를 저희 딸이 아직까지 어려워하는 걸 보게 되어 저도 고개를 떨궜네요. 남편이 이런저런 대화 주제를 얼른 꺼내줘서 다행이었죠. 맛있게 저녁 식사 마치고 식당을 나섰는데 먼저 밖에 나가 있던 저희 딸이 대진이랑 함께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둘이 좀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쳐다보게 되었죠. 거리가 있어서 말소리는 정확히 저에게 와닿지 않았으나 언뜻 스쳐 듣고 보아도 대진이가 저희 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상황인 건 분명했습니다. 원래? 목석인 줄 알았던 대진이 저 녀석한테 어쩜 저런 센스가 있었네. 의외의 광경에 놀란 제가 싱겁게 피식 웃고 말았죠. 지금에 와선 어쩌면 그 둘의 첫 만남부터가 복선이었나 싶지만요. 그 후로 대진이, 세진이 형제는 괄목할 만한 업무적인 능력의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거래처며 사무실이며 자기 맡은 바 소임을 꽤 한 번 부리지 않고 해냈죠. 어디서 이런 일 잘하는 직원들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저희 집의 보배와도 같은 존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 간의 유대감도 깊어지고 있던 때 저희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이닥쳤습니다. 형제가 친부의 연락을 받은 겁니다. 저희 아빠가 이제 곧 떠날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 해요. 갑작스런 상황에 이미 세진이는 눈물의 글썽에서는 곧 울음이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이었고 대진이는 혼이 나간 모습으로 저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는 당장 함께 차를 타고 해당 병원으로 향했어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으니 거리가 1시간 20분으로 뜨더라고요. 서두른 탓인지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도착을 했습니다. 형제가 털어놓은 가정사 안에서만 접해보았던 그 친부되는 분을 저희가 이렇게 봬도 되는 건가 하는 자잘한 고민 따위 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친부께서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오셨고 바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렵사리 의식을 되찾은 친부는 당신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예감하셨던 것 같아요. 곁으로 다가온 이들이 당신의 자식들임을 확인하시곤 다급한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 집, 단칸방 가봐. 돈 있어. 통장. 너네가 써. 아빠, 안 돼요. 제발 가지 마세요. 다시 우리랑 살아요. 우리가 돈 벌게요. 조용히 눈물을 삼키고 있는 대진이 옆에서 세진이는 엉엉 소리내어 울며 말했습니다. 친부는 당신께서 세상에 남긴 핏줄들을 향해 힘겨운 마지막 말을 뱉으셨죠. 미안해.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해. 다음 순간 의식이 날아가셨고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절대 안정 조치가 떨어졌지만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고 몇 시간 후 친부는 영원히 안식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오열했어요. 저는 그날 형제의 친부를 처음 뵙는 것이었음에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마냥 눈물이 났습니다. 형제로부터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한 사람의 삶이 이런 결말을 맞이하여 마감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래도 세상 어딘가에 자기들의 아버지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고 있었다는 형제의 고백에 저희 부부는 속절없이 눈물을 흘렸죠. 대진이와 세진이는 이런 외롭고 가슴 아픈 순간에 자기들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서 감사하다고 저희에게 그런 인사를 해왔어요. 저희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가슴 아픈 나날을 보내며 모친을 먼저 여의었던 형제가 다시 부친마저 영영 잃게 되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면 그건 너무 견디기 힘든 고독이었을 테니까요. 저희는 모두가 누구랄 것 없이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딸이 대진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더라고요. 유독 대진이를 끌어안으며 위로해주기에 제가 왜 저러나, 애초에 지가 왜 여기까지 대뜸 같이 따라와서 저러고 있나 의심이 들어 물어봤더니 아무렇지 않게 그런 사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뭐라고? 대체 언제부터? 놀라서 간 떨어지겠다 이거사. 에이 얼마 안 됐어. 왜? 뭐? 딸이 만나는 사람이 근사한 놈이 아니라서 싫어? 그게 아니라 나는 네가 연하 취향일 줄은 몰랐지. 엄마 뭐야. 연하든 연상이든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만나거든. 대진이가 가만 보니까 애가 괜찮더라고. 그래서 들이댔지 뭐. 자기가 먼저 대진이 꼬셨다면서 새침 떠는 딸의 모습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말았네요. 남편 역시 화들짝 놀란 눈치였지만 애써 아닌 척, 둘이 그렇게 될 줄 원래 예상한 척, 나름 쿨하게 둘의 사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진이, 세진이 형제는 부친의 죽음 이후 보상금까지 받게 되어서 갑자기 큰 돈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두고 형제가 고민이 있어 보였고요. 저희는 일절 관여하거나 말을 얹지 않은 채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건 저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돈이었으니 그게 마땅하고도 당연했으니까요. 그런데 거의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같이 저녁 먹으려고 모인 주말에 형제가 저희 가족한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입을 떼기 전에 자기 동생 세진이를 빤히 쳐다보던 대진이가
이내 결심을 굳혔는지 고든 눈빛으로 저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이대로가 너무 좋아요. 지난 1년이 저희 형제에게는 가장 걱정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앞으로 더 배우면서 저희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앞으로 생긴 돈을 두 분께서 써주실 수 있을까요? 목을 축이려 물을 한 모금 마셨던 제가 깜짝 놀라서 사례가 들리고 말았네요. 제가 계속 콜록거리니까 남편과 딸이 제 양옆에서 동시에 어깨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고 저희 가족 3명은 형제를 멍하니 쳐다보았어요. 방금 무슨 엄청난 발언을 들은 것인지 믿어지지가 않았죠. 지금까지 후하게 쳐주신 급여, 그거 알뜰하게 모아온 것만으로도 저흰 충분해요. 저희는 기껏해야 그 돈을 땅에 묻어두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분이라면 더욱 크게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희는 그렇게 믿어요. 갑작스럽게 큰 돈을 갖게 된 이후 형제가 고민이 깊어 보였던 게 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 돈이면 아껴서 지내면 그냥 평생을 살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제 일은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고 있지 않으려나 싶었죠. 젊은 나이들이고 저희 가족과는 어차피 생판 남이었으니 훌쩍 떠나려면 가능하고도 남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돈을 저희에게 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충격적인 반전이었죠. 아유, 말도 안 되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산인데. 저는 거절 의사부터 밝히면서 남편을 힐끗 보았어요. 남편도 제 의견과 같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눈빛을 보니 복잡한 생각 역시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사실은 저희가 부품 공장에서 완전히 손을 뗀 이후로 사업체 하나를 새로 차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옛날에 비해 점점 자리할 데가 사라지고 있는 자판기 대리점은 과장에게 알아서 하라고 넘겨도 무방했으니까요. 남편과 그런 얘기를 자주 나누고 있는데 혹시 형제가 이걸 엿들었던 건가 싶었으나 심증만 있었기 때문에 뾰족한 답이라고는 없었죠. 저희 가족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형제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형제에게 보여주었어요. 사실 이런 사업장을 차리고 싶어서 속으로 생각 중이었고 머릿속으로 늘 기획을 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대진이와 세진이는 정말 기쁜 표정으로 저희의 계획을 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돈을 투자하겠다고 그 명목으로 내어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희는 신기하고도 너무 고마웠죠. 그 돈을 보충해서 귀중한 미천으로 삼아 저희의 사업체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주 잘 굴러가고 있어요. 저희 딸은 그토록 시시하다고 욕을 했던 자기의 첫 직장과 아주 유사한 곳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몇 년 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제 재미없고 작은 회사일지라도 만족하면서 자기 그릇의 사이즈가 얼마가 됐든 그대로 수용하고 즐길 수 있는 딸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나이 다 먹어서 뒤늦게 내면의 성숙함을 찾아가는 저희 딸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진짜로 제가 가장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진이한테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둘이 살고 있는 원룸 근처에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알바생이었습니다. 걔는 대학생인데 용돈벌이차 알바를 하고 있었죠. 집이 엄청 가깝진 않은데 버스비 아끼려고 무조건 걸어 다닌다고 했습니다. 세진이가 과자를 좋아해서 편의점에 종종 갔었나 봐요. 하도 자주 오니까 걔가 편의점 폐기난 것을 세진이한테 몇 번 주면서부터 물꼬가 트였던 것이죠. 드디어 자기 동생한테 친한 친구가 생겼다고 대진이 입이 아주 찢어지려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곧 계약이 끝나는 원룸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형제는 이사 갈 예정이에요.
물론 비교도 안 되게 더 좋은 곳이고요. 저랑 남편이랑 둘이 꼭 다짐한 게 있는데 대진이, 세진이 형제가 저희한테 투자라는 단어로 포장을 해서 내어준 그 돈. 정말 몇 배로 후하게 갚아줄 거예요. 원하는 집 골라서 살 수 있을 만큼 형제가 풍요로워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 그렇게 내어줄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살 겁니다. 하여튼 며칠 뒤 원룸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편의점 알바생 친구가 무척 섭섭해했다고 가기 전에 밥 좀 먹자고 했다네요. 기념이라면서 세진이가 걔랑 둘이 무려 고깃집을 가서 게다가 술 한 잔까지 기울였다고 하는 거 있죠. 처음 세진이 봤을 때 떠올리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예요. 둘은 앞으로 계속 만나면서 우정을 다져가기로 했다네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정말이지 제 자식 성장하는 걸 지켜본 것 마냥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네요. 엊그제 저희 딸이 저한테 슬쩍 다가와서 하는 말. 엄마, 나 요즘 부쩍 드는 생각인데 대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거든. 엄마는 어때? 이러는 거예요. 아휴, 진짜 또 사람을 깜짝 놀래키더라고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결혼은 네가 하고 싶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긴 했는데 자기 딸이 시집 갔겠다는데 남편이 어떻게 나오려나 은근히 걱정이 됐죠. 그런데 이게 웬걸. 남편이 딸한테서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오더니 되게 표정이 밝은 거예요. 대진이가 이미 내 자식이나 다름없이 느껴지는 녀석인데 내 사위가 된다고? 아, 그러면 이제 진짜로 한 가족이잖아. 아, 이거 내가 옛날에 취미로 하다가 그만둔 낚시질을 다시 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구만. 만약 저희 딸이랑 대진이가 조만간 진짜 결혼하겠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대진이와 남자들만의 속 깊은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남편은 자기 멋대로 이상한 계획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다면서 피식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네요. 저희는 이렇게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진이, 세진이 형제는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일상과 더욱 풍족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귀인들이에요. 갑작스럽게 저희 부부를 형제가 찾아왔던 그날,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젊은이들을 받아줄 결심이 들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저희 아들 때문이었죠. 대진이는 지금도 종종 저희 아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보았던 귀가 큰 개구쟁이 친구 덤보 이야기를 해요. 이건 혹시 저희 아들이 하늘에서 자기 가족들 사는 모습 빤히 지켜보다가 손수 맺어주게 된 인연은 아니었을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특별한 가족을 얻게 되었고 사업 또한 날개를 펼치게 된 이 모든 과정들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매사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네요. 귀한 인연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좋은 인연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요.